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4주차 9월 24일 강의 2교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피아제의 도덕교육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도덕 철학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칸트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저희 2교시부터는 피아제의 도덕교육론을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는 도덕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전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 내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공들에서도 피아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아제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급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하면 거의 전체 학기에서 절반 정도 하려 해도 그 정도 충분한 분량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연구 성과를 남긴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동을 중시하는 행동주의라든지 정서를 중시하는 정신분석학 이후에 이제 인지의 차원에 맞추어서 인지적 접근을 중시하는 도덕발달론에서 피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도덕성의 인지적 발달,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의 한정에서 보면 콜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죠. 그래서 피아제의 측면에 대해서는 도덕 분야에 국한해서 좀 간단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콜버그의 도덕교육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학습의 진행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정된 시간 내에 피아제 도덕교육론을 소화해낼 수 있기 위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강의 진행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적 배경, 의무론적 윤리학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2주차나 3주차에 언급이 이루어졌었던 그 행동주의라든지 정신분석학 그것과의 종합적인 비교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주에 선생님들 학습하셨던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정신분석학적 접근 이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도덕 발달에 있어서 인지적이라든지 합리적인 요소들보다는 정의적이고 이 정의적인 게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충동의 차원을 더 강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정신분석학의 견해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명백하게 이타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이라든지 공포 그리고 이제 심지어 프로이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적 충동과 같은 것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런 정신분석 이론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께서 지난주에 잘 살펴보셨던 것처럼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초자아라고 할 수 있고 도덕성 발달은 외적 기준이라든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무의식적 정서 강조하고 있었고요. 한편 저희 행동주의 한번 생각해 보면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걸 조건화 내지 사회화의 산물로 여기고 있었죠. 다르게 이야기해 보자면 사회적 환경이 어떤 사람을 사회적 규범에 대해 동조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주의 입장에서 인간은 사회가 개인의 경험을 써놓아야 할 백지 상태, 우리 백지설 가정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이런 행동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된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거기서 도덕적 행동,
그 기원이라고 하면 조건화라든지 모델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조건화 모델링에서 보면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지 발달 이론은 인지 자체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발달한 추론 능력,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성과 큰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적 배경으로서 서양 이선주의 전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칸트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칸트, 인식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객관적 실제를 알 수 없다는 입장. 선생님들께서 학부 과정에서 그 서양 도덕 철학, 윤리학에 대한 교과 내용학을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를 보시면 떠오르는 사상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사상가이고요. 많은 대화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라톤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객관적 실제,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데아.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이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한 곳에 참다운 실제라든지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이데아 세계에 있는 참된 진리, 객관적 실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칸트는 그러한 주장을 반대하고 있죠. 칸트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직접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플라톤의 이런 주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 내지 일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따르면 만약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가정해보자.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이냐? 인간 세계를 초월해 있는 참다운 조음의 본질,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인간의 좋은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현실 삶 속에서 좋은 삶에 대해 조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칸트도 실제로 이데아와 같은 것이 초월적 세계에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자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구성주의와 연결해서 자료들을 재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선험적인 직관과 정신의 범주를 인간이 이미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1교시에서 칠판 판서 강의를 통해서 인간이 동물과 달리 두 가지 세계에 공통으로 속해서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상계 말고 또 다른 세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예지계라고 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선험적 직관과 정신의 범주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선험, 경험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관, 우리가 보통 인투이션, 직관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최근 신경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면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조금 있긴 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칸트 시기는 이렇게 뭐 fMRI 같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를 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측정할 수는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성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최근 도덕 심리학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 직관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 이 부분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인데 칸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칸트는 살았던 당시 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칸트가 이해하는 직관은 이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 그거를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구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식 주체에 대한 칸트의 강조는 피아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칸트 하면 저희 윤리교육 내지 도덕교육 전공에서는 이성주의, 왜냐하면 윤리학 측면에 강조를 많이 해서 수업이라든지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이성주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철학 전반적인 측면, 이것을 바탕으로 칸트를 이해해 보자고 하면 이성주의 흐름과 경험주의 흐름을 종합하여 집대성한 학자이다, 충분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건 크게 하위 학문으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때 윤리학은 그 중에 세 번째인 가치론과 관련되는 영역이고요. 인식론 부분을 보자고 하면 인간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칸트 전체 철학 전반을 보면 이런 구성주의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피아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런 칸트의 주장에 따라 이제 피아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피아제에게 있어 지식은 본래적 계획이나 실제 속에 주어진 사물의 발견을 통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구성되는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온 표현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벗어나야 할 함정 내지 잔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래적 계획이다. 이거 보면 특히 서양 철학, 중세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 이게 떠오르게 되겠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창조한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지적인 존재, 우리는 보통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죠. 신이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창조해 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계시를 통해 알아내자. 피아제는 그런 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리고 실제 속에 주어진 사물의 발견, 실제라고 하는 이데아, 그것을 잘 모방하고 있는 사물들, 반복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런 실제 사물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요소가 있겠죠. 이걸 통해 이데아의 본질을 알아내자고 이야기했던 플라톤, 이런 노선과도 구분되는 피아제의 구성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월론적인 이런 전통에 대한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칸트, 철학적인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이제 기본적 배경을 살펴봤다면, 지금 피아제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그 다음 정신분석학 다음에 인지를 중시 여기는 입장으로 처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의 주요한 가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콜버그, 피아제 콜버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지 중심의 도덕성 발달론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요한 가정, 도덕성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인지이다. 여기서 인지는 무의식적인 측면의 사고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차원으로 떠올라 있는 사고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커그니션과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의 핵심은 정서나 행동이라기보다 도덕적인 인지이며, 이러한 도덕적 인지는 도덕 원리 내지 추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 원리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도덕 판단들, 그것들이 왜 올바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적 도덕 판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추출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 일반적 차원의 도덕 판단을 도덕 원리 내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1교시에 살펴봤던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 도덕 원리의 대표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이라고 하는 건 내용으로 보기보단 구조화된 도덕 원리, 그 형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 제가 1교시에서 정언 명령의 두 가지 형식 소개시켜 드렸었죠. 보편주의 정식, 그리고 인간주의 정식. 보편주의 정식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 형식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러한 추상적인 형식에 맞추어서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정한 관습이나 규범과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거나 교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해라고 내용을 말해주기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의 내재에 있는 도덕 원리, 추상적 형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도덕 원리의 수준을 높여서 도덕 발달 단계를 향상시킴으로써 도덕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지 발달 이론의 주요한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피아제, 콜버그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피아제 방식이라면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서 자율적 도덕성 시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콜버그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3수준 6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인지 발달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 발달 단계 또한 향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한 과정, 인지 발달 이론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극 반응과 같은 조건화 메커니즘에 의해 학습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욕구 차원에서 추동되는 행동만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지 도덕 발달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 내적 충동에 의해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통제 내지 주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조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자면 행동주의 그리고 정신분석학 두 입장과 비교되는 지금 인지 발달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앞의 두 이론에서는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면 인지 발달 이론은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보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요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도덕 판단이나 도덕 원리의 형성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부분 칸트 이야기할 때도 일부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정신분석학이라든지 행동주의, 그리고 행동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학습 이론에서 도덕 발달을 대체적으로 동일시, 보상, 처벌과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부모의 가치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규범을 내면화한 산물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도덕 발달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도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모두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와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인지적 도덕 발달론에서 개인은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발달을 도모하는 자기 구성적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즉, 도덕 판단의 원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행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규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따른다고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1교시에서 이야기한 칸트 자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했는데, 개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하면서 도덕 판단, 꼭 도덕적 지식뿐만이 아니죠. 인간들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구성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덕 원리의 형성은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 물론 전 도덕기, 매우 어린 영유아 보면 도덕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한테 의미 있는 논의는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그리고 거기에서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로 이행해 나가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 도덕기는 제외하고 이후에 두 가지 단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적 도덕성, 피아제 같은 경우에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전생에 거쳐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피아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 생애의 시기, 선생님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까지 주로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기, 청소년기에 거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아제 같은 경우에 이런 아동기,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도덕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와 알맞게 도덕성에 대한 연구 또한 아동의 인지구조, 아동이 사물과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반영해가지고 도덕성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이런 단계에 있어서 피아제는 특히 규칙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도덕성, 우리가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타율적 도덕성,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들 혹시 산타클로스 존재를 믿으시나요? 산타클로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계열,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이런 거 믿지 않는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차이 때문에 산타클로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보면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 종교도 우리가 문화로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또 다른 종교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휴일 달력상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갔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산타클로스가 없다, 어른들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점점 동심을 잃게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게 타율적 도덕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아닐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캐롤 노래도 있잖아요. 울지 마라고 합니다. 우는 게 그렇게 비도덕적이라거나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우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서 산타클로스에게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런 벌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는 사고방식,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타율적 도덕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가 간결해질 것 같고요.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이제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아제 도덕 교육론 그런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